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유시민 지음. 서문. 과학 공부의 즐거움. 유튜브 도서비평 방송 알릴레오 북스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영상을 문자 텍스트로 바꾸는 게 의미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망설이는데 누가 말했다. 그건 재미없을 것 같고 과학책 읽은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 과학책 제법 읽었잖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어때? 연인으로, 아내로 40년 동안 나를 가까이서 본 사람, 수학사를 전공한 한경혜 박사는 그렇게 이 책의 기획자로 나섰다. 초고 전체를 읽고 비판적 조언을 주었으며 6장은 특별히 꼼꼼하게 검토해 선을 넘지 않게 단속했다. 책을 함께 썼다고 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글 쓰는 문과 남자다. 역사부터 경제, 정치, 독서, 여행, 글쓰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만 인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인문학은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과학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칸트, 헤겔, 마르크스, 밀, 까미, 포포의 철학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으면서 갈릴레이,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과학자는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온전한 교양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다. 과학 고전이나 최신 논문이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나처럼 무지한 독자를 위해 쓴 교양서를 읽으니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해도 달라진 게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부가 무엇인지 새로 이해했다.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공부를 온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나 자신을 안다거나 세상을 이해했다는 자신감을 얻지 못했다. 과학을 공부하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역사를 해석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더 교만한 사람이 될 뻔했다. 기껏해야 과학 교양서였지만 꾸준히 읽으니 배운 게 없지는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를 느꼈다. 때로는 짜릿한 지적 자극과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과학 공부가 그런 맛이 있는 줄은 몰랐다. 먹는 것은 몸이 되고 읽는 것은 생각이 된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달라졌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졌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덜 무섭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애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따져본다. 인문학의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다. 오래 알았던 역사에 대한 평가를 바꾸었고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책을 쓴 철학자를 존경하게 되었다. 꽃과 풀과 나무와 별에 감정을 이입한다. 오로지 과학 공부 덕은 아니겠지만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 교양서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 내가 흥미롭게 본 사실, 내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이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내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 나름의 해석을 얹었을 뿐이다.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잡담이라 하면 될 듯하다.
과학자가 읽으면 이렇게 말하며 웃을지 모른다. 이런 게 신기하다고? 감동까지 받았다고? 문과들은 참. 과학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는 훌륭한 과학 교양서를 읽으시기 바란다. 코스모스, 원더풀 사이언스, 엔드 오브 타임, 이기적 유전자,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원소의 왕국, E=mc2,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 김상욱의 양자 공부, 과학 콘서트 같은 책이다. 저자들은 대부분 이과지만 인간의 언어로 과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르침을 준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생님들께 존경심을 담아 인사드린다. 책을 쓰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다윈, 패러데이, 맥스웰, 플랑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파인만을 비롯해 과학사에 뚜렷한 지성의 각인을 남긴 과학자를 만났다. 내 책 서문에 과학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 인용한 모든 책의 저자와 번역자들께 감사드린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이 있는 과학자들, 특히 인문학이 과학을 껴안게 하려고 오랜 세월 애써 오신 최저천 선생과 방송 촬영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긴 시간을 함께 보냈을 리 없을 김상욱, 정재승 교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탁월한 연구 능력을 지닌 과학자와 열정 넘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며 배울 기회가 있었던 과학자가 그분들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과학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과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이며 문과인 나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께 배웠다. 어찌 고맙지 아니한가.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건투를 빌며 2023년 6월 유시민. 제1장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인문과학과 과학. 거만한 바보. 2009년 봄이었다. 동네 서점에서 특별 진열대를 보았다. 다윈 탄생 200주년과 종의기원 출간 150주년을 맞아 서점과 출판사들이 과학 교양서를 알리려고 만든 서가였다. 선체로 책을 뒤적이다가 3권을 골랐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파인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 명색이 글 쓴다는 내가 그냥 지나치면 되겠나? 교양인이라면 과학도 좀 알아야지. 의무감 반, 허영심 반으로 한 일이었다. 과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 코스모스와 이기적 유전자는 저자 세이건과 도킨스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파인만은 그날 처음 알았다. 그런데도 구술 자서전 파인만을 집어든 건 가벼운 읽을 거리 같아서였다. 그 책에는 최초의 핵폭탄 폭발 실험을 비롯해 과학의 역사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진지하게 회고한 대목도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여인과 결혼한 경위, 암산 시합에서 일본인 주산 마스터를 이긴 요령, 술집에서 여자를 유혹한 방법, 금고 따기로 동료들을 놀라게 한 비법 같은 사생활 일화가 더 많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장을 보았다. 토론회에는 거만한 바보가 많았고 그들이 나를 궁지에 몰았다. 바보는 나쁘지 않았다. 대화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거만한 바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직한 바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직하지 않은 바보는 골칫거리다. 나는 토론회에서 거만한 바보를 무더기로 만났고 아주 낭패했다. 다시는 학제적 토론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거만한 바보는 역사학자, 사회학자, 법률가, 신학자들이다. 파인만은 흔한 물리학자가 아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천재였고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은 과학 셀럽이었다. 30살이 되기 전에 최초의 핵폭탄을 제조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첫 핵폭발 실험을 현장에서 보았다. 양자 전기 역학과 입자 물리학을 비롯한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업적을 냈다. 1965년 다른 두 과학자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을 때 놀라는 이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륙 직후 폭발해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한 1986년에 미국 챌린저 우주 왕복선 사고 원인을 규명해 세계인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왜 인문학자를 그토록 혹독하게 비난했을까? 파인만은 1970년대에 과학자들이 잘 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라든가 핵폭탄의 윤리적 쟁점 같은 문제를 연구하면서 강연회와 토론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공개한 것이다. 그가 인문학자들과 다툰 사건은 평등의 윤리를 주제로 뉴욕에서 열린 학제적 토론회에서 일어났다. 학제적이란 평소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인문학자와 과학자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뜻이다. 파인만은 그 토론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주최자가 미리 보내준 도서 목록에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토론회에서 듣기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교육에서 평등의 윤리라는 주제 자체가 모호해 토론자들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주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해 엉뚱한 이야기를 걸러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 평가 모임에서 주최 측은 우리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법을 개발했는가? 라는 주제를 제안했다. 파인만은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다. 평등의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자기 관점에만 집착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한 게 아니라 혼돈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반박하자 파인만은 그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회고록에 뒤끝 장렬 촌평을 남겼다. 그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믿는 거대한 바보였다. 나는 파인만을 의심했다.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문과에서 그런지 반감도 들었다. 그래, 파인만 선생은 물리학 천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진리를 아는 건 아니지 않나? 오류는 누구나 범할 수 있지. 인문학은 원래 그래. 명확한 진리를 밝힌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드는 학문이지. 파인만이 보기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했겠지만 거만한 바보라고 한 건 지나쳤어. 내 생각이 잘못이란 걸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코스모스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자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파인만이 틀린 말은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거만한 바보였다. 나는 물질 세계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무지했다. 우주, 은하, 별, 행성, 물질, 생명, 진화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문과니까.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이론이 옳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진리인 양 큰 소리를 쳤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니 심사가 뒤틀렸다. 민망함, 창피함, 분함, 원망스러움을 한데 버무린 것 같은 감정이 찾아들었다. 거대한 바보를 그만두기는 쉬웠다. 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익히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정직한 바보도 바보는 바보 아닌가. 나이 50의 바보라니. 자괴감이 들었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해야 별건 아니었다. 과학 교양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느낀 게 다였다. 그래도 꾸준히 하니 바보는 면한 것 같다. 그게 자랑이냐고? 그렇다. 나는 운명적 문과다. 그 정도만 해도 뿌듯하다. 어디 자랑하고 싶다. 운명적 문과의 슬픔. 다들 그런 것처럼 나도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선택했다. 선택이라고 했지만 진짜 선택한 건 아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겠는가? 문과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 수학을 못한다고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에 들어가려면 문과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알아야 한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도 공부하기 힘들다. 어찌해서 학위를 딴다 해도 과학자나 엔지니어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뭐하러 굳이 이과에 가겠는가? 선택은 수학을 잘해야 할 수 있다. 수학을 잘하면 아무데나 가도 된다. 인문학도 수학과 통계학을 쓰는 분야가 있다. 특히 경제학은 수학의 식민지 또는 수학으로 무장한 학자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신고전파 경제학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셜, 거시경제 이론을 창안한 케인즈, 게임 이론으로 경제학을 혁신한 내시, 경제지리학으로 무역 이론을 한 차원 높인 크루그먼 등 보통 사람이 이름을 아는 경제학자는 대부분 수학자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나름 공부를 잘한다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문제를 부전공으로 경제학 강의를 듣는 수학과 학생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수학은 범용학문이다. 수학을 잘하면 문과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수학을 못해서 문과가 된 사람을 운명적 문과라고 하자. 운명적 문과는 저마다 수학 공포증에 걸린 순간이 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수학 선생님이 분필로 fx라고 썼을 때 앞이 뿌옇게 흐려져 칠판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수학 시간과 수학 시험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도리가 없는 재난으로 변했다. 선생님이 시험 점수가 신통치 않다고 아이들을 때린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종아리에서 느끼는 통증의 강도와 수학 개념의 이해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과학자는 수학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수학으로 대화한다. 수학은 어떤 학문인가? 수학을 우주의 언어라고 한 갈릴레이의 견해를 일단 받아들이자. 수학을 객관적 실제와 무관한 지적, 논리적 예술로 보는 견해는 6장에서 살펴보겠다. 과학자가 되려면 물질 현상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우주의 언어인 수학을 익힐 재능도 있어야 한다. 나는 둘 다 없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늦었지만 물질 현상에 대한 호기심은 생겼다. 하지만 수학은 다르다. 이번 생에는 이미 틀린 일이다. 수학을 모르면 과학 공부가 어렵다. 학창시절 과학 과목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어려웠고 혼자 책을 보면 더 어려웠다. 그런데도 시험을 쳐야 했기에 뉴턴의 만유인력 공식부터 원소 주기율표, 화학물의 분자식, 지질학 시대 구분, 암석 종류까지 외울 수 있는 건 모든 외웠다. 인간의 언어를 쓰는 국어와 사회 과목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면 혼자 공부하는 편이 더 나았다. 문자 텍스트는 한 번 읽으면 대충이라도 이해했고 여러 번 읽어서 정확하게 독해하면 애쓰지 않아도 오래 기억됐다. 수학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니다. 수학도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문과 수학에도 정수론, 대수학, 기하학에서 미적분, 확률론, 통계학까지 웬만한 분야가 다 있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참고서의 모든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 유형과 풀이 과정을 암기했다. 그렇게 하면 아는 스타일 문제는 어지간히 다 풀 수 있다. 나는 시간을 무한정 투입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만날 확률을 낮추는 물량전을 폈다.
대수학과 미적분학의 원리와 용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학 본고사 수학 시험에서 만족하고도 남을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곧바로 그만두었다.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로 시작했던 과학 공부는 그보다 2달 전 대입 예비고사를 본 날 끝냈다. 그때는 문과도 과학 2과목을 선택해 예비고사 시험을 쳤고 예비고사 점수를 입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나는 수학을 거의 쓰지 않는 생물과 지구과학을 시험 과목으로 골랐다. 그게 끝이었다. 더는 과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우연히 파인만의 자서전을 펼칠 때까지 30년 넘게 과학책이라고는 읽지 않았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 멋지지만 맞진 않다. 인생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다.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겠는가? 리오넬 메시같이 축구공을 다루겠는가?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만큼 바둑을 두겠는가? 수학도 내겐 그렇다. 노래할 때 박자와 음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큼 어렵다. 내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자란 걸 어쩌겠는가? 사는데 큰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쩌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기초 대수학과 미적분학만 대충 알아도 석사학위 취득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 6장에서 만날 수학자 하디는 경제 수학을 하찮은 수학이라고 했다. 수학적 직관이 빈약해도 하찮은 수학은 할 수 있다. 과학은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한다. 연구 대상과 방법은 다르지만 진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나는 예전에 이 말을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과 인문학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인간 지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과학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이 인문학이 과학에 준 영향을 압도한다. 과학이 인문학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게다가 과학자는 쉽게 인문학으로 건너가는 반면 인문학자가 과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는 지극히 어렵다. 모든 문과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으나 나는 수학까지도 외우면서 발버둥 쳤지만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뒤에야 바보를 면해보려고 과학책을 읽었다. 수학 재능이 있어서 과학과 수월하게 친해진 사람은 운명적 문과의 슬픔을 모를 것이다. 나는 인간의 언어로 과학을 가르쳐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은인으로 여긴다. 그분들 덕에 문과의 슬픔을 덜 느끼면서 과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인문학과 과학의 비대칭.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1998년에 처음 들었다.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바닥에 떨어진 시기였다. 외환위기는 기업 부채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급전을 꿔준 국제통화기금의 관료들은 엉뚱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을 강요했다. 김대중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학과 공학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에 중점을 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에 해마다 2천억 원이 넘는 신규 예산을 투입했다. 인문학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돈이 되는 응용과학과 공학만 지원하는 정부의 단견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인문학 교수와 지식인들의 성명서와 칼럼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비판의 취지를 받아들여 인문학 분야 연구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인문학의 위기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분명치 않다. 파인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가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합시다. 인문학의 위기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위기론을 들고 나온 사정은 알기 쉽다.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 국민경제의 파국으로 번지자 부채 비율이 높은 재벌 대기업이 줄지어 도산했다. 살아남은 기업은 구조조정이라는 괴상한 말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를 덮치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나마 취업 전망이 나은 이과로 몰렸다. 정부는 전공 관련 취업률이 낮은 인문학 분야의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압박했고, 대학 운영자들은 인문학 분야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했다. 그런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출산 파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졌고 대입 수능시험 지원자 수는 급감했다. 서울에서 먼 지역의 대학부터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맞는 현상에 언론은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제목을 붙였다. 벚꽃이 먼저 피는 곳부터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2022년도 출생 수는 25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20년 후에는 이 아기들이 대부분 대학에 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지방의 대학이 멸종 상황에 들어가고 수도권 대학이 입학 정원을 줄인다면 어떤 학과가 관역이 될까? 말할 것도 없이 인문학 분야 학과들이다. 놀랄 건 없다. 뻔히 예측했던 일이니까. 인문학 위기로는 인문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생존 위기에 봉착한 대학 사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인문학을 지원하면 문제를 잠시 누그러뜨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인문학의 위기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정의부터 원인 진단과 해결책까지 갖가지 분석과 주장을 내놓았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문학은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한다. 원래 그런 학문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인문학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은 여전히 인문학 책을 읽고 인문학을 공부한다. 강연 전문 기업과 민간단체가 여는 인문학 강연은 늘 성황을 이룬다. 텔레비전의 인문학 강연과 유튜브 인문학 영상도 큰 관심과 인기를 누린다.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의 산물이다. 그 욕망을 충족하려면 누구나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인문학 지식도 유전으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문학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문학이 진짜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때다. 나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굳이 과학 공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문학 위기론을 꺼냈다. 나는 인문학자가 과학 공부를 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찾아낸 사실을 활용하지 않는 데서 인문학의 위기가 싹텄다고 본다. 운명적 문과로서 인문학 책만 읽으며 살았던 내가 요즘은 인문학 책이 재미없다. 강력한 지적 자극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무엇인가를 새로 아는 즐거움을 주거나 오래된 생각을 교정하도록 격려한 것은 과학책이었다. 설마 나만 그랬겠는가? 전통 인문학인 문사철, 문학, 역사학, 철학은 몇천 년 전에 생겼다.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을 비롯한 새로운 인문학도 몇백 년은 되었다. 인문학자들은 오랜 세월 힘든 과제를 수행했다. 인간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대에도 생명의 유래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인간의 본성과 죽음의 실체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어떤 삶이 훌륭한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어떤 힘이 사회 질서와 문화를 바꾸는가? 역사에 정해진 방향이 있는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어느 하나 쉬운 질문이 아니었지만 인문학자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했다. 그게 과학자와 다른 점이다. 과학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나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한다.
인문학자가 잘못한 건 없다. 인문학은 그런 학문이다. 과학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인문학에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가르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매우 그럴법하거나 그럴 것 같기도 한 주장과 별로 그럴듯하지 않거나 아주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그럴 법한 견해끼리 충돌하면 승패를 가리지 못한다. 어느 쪽도 사실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에는 과학과 달리 영원한 진리가 없다. 한때 진리로 통하는 이론도 100년을 견디지 못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스펜서의 사회다원주의,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이 다 그랬다. 인문학자들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물질의 증거를 갖춘 대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과학혁명의 문이 열린 이후 500여 년 동안 과학은 가속 발전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랐던 최근 100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찾아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여전히 많다.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활용하면 더 그럴 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인문학자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내세우고 과학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한다. 인문학자들이 과학의 사실을 배척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인문학이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학문의 경계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간다. 성벽을 쌓고 안주하는 학문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인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오래된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오래된 것에 집착하면, 과학이 새로 찾아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학과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거부하면 대학의 인문학은 존재의 근거를 잃을 것이다. 대학 밖의 인문학은 그렇지 않다. 대중은 대학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인문학을 만나며 학습하고 있다. 과학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질문을 여럿 만났다. 우선 한 가지만 말하자.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전통적 인문학과 맞지 않는 형식이다. 인문학에 익숙한 질문 형식은 나는 누구인가다. 인문학의 위기는 질문을 제때 수정하지 못한 데서 싹 텄는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구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본성은 무슨 수로 밝히겠는가? 인간이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가? 파인만은 인문학자를 비난하지 않았다. 과학을 알려고 하지 않는, 과학의 연구 방법을 거부하는, 과학을 배척하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을 뿐이다. 직업이 인문학자든 아니든 상관없다. 거만한 바보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다. 권력을 장악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악행을 저지른다. 문명의 역사는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거머쥔 거만한 바보들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실을 탐구하고 밝혀낸 과학자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책을 불태운 사건으로 얼룩졌다. 과학자는 거만한 바보들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 과학과 인문학의 비대칭을 나는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인다. 과학자는 인간의 언어와 우주의 언어 둘 모두를 쓴다. 큰 어려움 없이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든다. 인문학의 질문에 자기네 방식으로 응답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만 아는 나는 방정식으로 가득한 물리학 논문을 읽지 못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도움을 받아 까치발을 해야 담장 넘어 과학의 세계를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 공부에는 너무 늦은 법이란 없다는 말, 수학에는 통하지 않는다. 두뇌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젊은 시절에도 되지 않던 수학 공부가
노년에 접어드는 지금 될 리 없다. 그런 나를 세이건 선생과 도킨스 선생이 격려해 주었다. 수학을 몰라도 돼. 내가 인간의 언어로 말해줄게. 나는 그들의 말을 일부 알아들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문장도 만났다. 과학은 단순히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마음의 상태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실체를 마주하는 방법이다. 문과라도 나이를 먹었어도 과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집과 우리 엄마의 진실. 어떤 과학이론은 그저 신기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히 재밌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신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시야를 넓혀주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에 마음이 끌렸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정보를 담은 문장들이다. 내 몸과 똑같은 배열을 가진 원자의 집합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지만 물질이 없으면 정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는 뇌세포에 깃든 인지 제어 시스템이다. 내 몸을 이루는 물질은 별과 행성을 이루는 물질과 같다. 지구 생물의 유전자는 모두 동일한 생물학 언어로 쓰여 있다. 태양이 별의 생애를 마칠 때 지구 행성의 모든 생명은 사라진다. 모든 천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주 전체가 종말을 맞는다. 과학은 스스로 발전했고 인문학은 과학을 껴안으면서 전진했다. 둘이 늘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인문학은 과학의 사실을 즉각 받아들여 활용하기도 하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은 인문학보다 힘이 세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의 증거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의 가장 크고 깊고 넓은 변화를 가져다 준 과학적 발견은 무엇이었을까? 누구에게 가장 큰 감사패를 주어야 할까?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을 공동 수상자로 추천한다. 두 사람은 우리 집과 우리 엄마의 진실을 밝혔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16세기 과학이 가장 높게 발전한 곳은 유럽이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유럽 사람들도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다. 천동설은 유치한 관념이어서 누가 창안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땅이 멈추어 있다고 느낀다. 해와 달이 동쪽에서 올라와 서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도는 별의 움직임과 태양계 다른 행성의 역행 현상을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괜찮았다. 인문학 천재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상계와 지상계는 서로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신이 창조한 우주의 모든 천체는 완벽한 구형이고 원운동을 한다고 했다.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공간에 특권을 부여한 천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권위와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진리인 양 군림했다. 과학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턱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2000년이 걸렸다. 폴란드 사람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돈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인간이 지구에 부여한 부당한 특권을 박탈했다. 로마 교황청의 거만한 바보들은 책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코페르니쿠스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종교재판에 넘겨 화형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무한 우주 이론을 펼쳤던 과학자 브루노를 로마의 광장에서 불태워 죽였다.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이를 죽을 때까지 시골집에 가두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갈릴레이의 고전역학과 케플러의 행성 운행 법칙 발견을 거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발견으로 이어졌다. 뉴턴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수학으로 서술함으로써 고전역학의 시대를 열었다. 인문학자들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조할 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그것은 인문학 이론에 대한 지나친 찬양이자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에 대한 부당한 폄하일 뿐이다. 어떤 인문학자도 코페르니쿠스처럼 객관적이고 확고한 진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지동설은 주관적 견해를 담은 이론이 아니라 물리세계의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인문학은 그런 일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과학을 잘못 흉내내면 인문학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두 사례가 떠오른다.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공산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논증한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자본가와 노동자가 저마다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클라크의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이다. 실제 역사는 마르크스의 역사이론과 다르게 흘렀다. 이제 그 이론을 법칙이라고 하는 인문학자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은 그렇지 않다. 1960년대에 오류임이 드러났는데도 경제학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학 교수들은 자연 법칙이라도 된 듯 그 이론을 가르친다. 두 이론의 오류는 각각 5장과 2장에서 살펴보겠다. 우리 자신에게 근거 없이 특권을 부여한 관념은 천동설만이 아니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거나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인간 지성이 유치한 수준이던 시대에 생긴 관념이다. 유치하다는 건 말 그대로 어린애 같다는 뜻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와 자기 집을 특별하게 여긴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개인도 인류도 그렇게 시작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와 과학으로 바꾸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허울을 벗고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 호모사피엔스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위력적인 공동행동을 하지만 군집을 이루어 사는 진사회성 동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른 모든 종이 그런 것처럼 우리 종도 수십억 년 전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에서 진화했다. 특정한 질서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고 존엄,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만 유전자에 새겨진 생물학적 본능을 바꾸거나 없애지는 못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우리 집에 대한 진실을 말했고 다윈은 엄마를 생얼로 그대로 보게 했다. 집과 엄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달리 보게 되었다.